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리교단에서 지정한 환경주일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이 6월 5일이어서 그 앞뒤로 다른 교단에서도 환경의 날 전후로 해서 환경 선교주일로 지정해서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환경주의를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특별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막 어떻게 데코를 할까 하다가 환경을 보호하는 예배인데 환경을 망치는 일을 저희가 하게 될까 봐 그래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고 그리고 우리 노준영 집사님 함께 오늘 이제 좋은 이야기를 나눠 주실 건데요. 들어오시면서 이제 선물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거거든요. 설명이 있고 있으니까 하나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어렸을 때부터 다 들어보셨던 이야기예요. 무지개 약속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노아의 방주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홍수로 다 심판하시고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과 동물만 살아남아서 심판 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던 내용인데요. 오늘 저희가 주목해서 볼 건요. 10절 혹시 틀어주시겠어요? 이걸 이제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언약의 대상이에요. 언약의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너희와 너희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상은요. 인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통해서도 아니에요. 인간은 너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인간은 대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인식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난번 성경 공부할 때 했었는데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과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신 이후에 노아에게 주셨던 명령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추가된 게 있고 삭제가 된 게 있는데 먼저 추가된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고기 요거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고기 이제는 먹어도 돼. 그런데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마. 즉 생명 함부로 다루지 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내가 그 사람 꼭 갚아줄 거야. 이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추가된 명령을 통해 노아의 시대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 죄가 뭐였냐. 생명이 함부로 다루어지던 시대였구나.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시대였었구나. 그 죄를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자, 그리고 삭제된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었는데 성경 공부할 때 여기 이혜연 청년 있나요? 이혜연 청년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정복하라랑 다스리라가 빠졌다는 거예요. 아담한테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오죠. 요 위에 있는 본문이에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까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그러네,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무심코 지나갔는데, 제가 최근에 그 송민원 교수님의 새로 나온 그 창세기 책을 제가 좀 보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인간에게 주셨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기서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은요,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에서 쓰는 단어고, 이 이후에 나오는 다른 성경에 대한 본문에서는요, 억압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일에 해당하는 동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 명령을 주실 때에는요, 정복하라랑 다스리라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책에서도 주목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사명, 생명을 보살피고 지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노아의 이야기 아까 하면서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런데 생명은 함부로 다루지 마라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청년들과 나눴지만 제가 그 초등부 아이들이랑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등부 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동물을 먹으면서 어떻게 지켜줘요? 그쵸? 우리 아이들 시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잡아먹으면서 어떻게 지켜주냐. 이 이야기에 아주 제일 그 지혜로운 답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제인구달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이름은 모를 수도 있는데 글이 사진은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침팬지랑 항상 있는 머리 묶고 계신 하얀 머리의 백인 할머니 사진. 그분이 이제 제인구달 박사님인데, 그분이 한국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이제 그때 개고기가 되게 이슈가 될 때여서 이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한국 사람이 개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를 먹는 것과 돼지를 먹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돼지도 개처럼 영리하고 누군가는 애완동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요, 인간이 꼭 해야 하는 건, 인간이 다른 생명에게 해줘야 하는 일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자기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해줄 수 있는가, 자기 삶을 충만하게 살게 해주는가, 그리고 죽일 때 얼마나 자비롭게 죽이는가, 그것이 우리가 다른 생명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냐.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그 전후로 해서 다큐를 막 보는데, 여러분 마블링, 우리 지금 마블링 되게 좋아하죠. 한우 마블링 키운다고 유통기한 지난 식빵하고 라면만 먹이는 한우 있고요. 움직이지 못하게 좁은 우리에서 가둬서 키우는 돼지. 돼지가 생각보다 되게 영리하거든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되게 단명한데요. 자, 웅담 채취용으로 키우는 곰. 인스타에 한참 떴었죠. 죽어야 끝나는 이 고통, 이렇게 나오면서. 죽은 후에는 경직되거나 가죽의 변형이 있을 수 있어서 살아있을 때 가죽을 벗겼던 악어. 에르메스, 네, 굉장히 지탄받았었죠. 네. 그리고 너무 영리해서, 여러분 이제 뭐 동남아 가시면 지금도 있겠지만 코끼리가 굉장히 영리하대요. 그리고 사회적 동물이고, 그래서 커서는 그게 훈련을 시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주 아기 때 엄마랑 떼어놓고요, 꼬챙이로 계속 찌르고 고문을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눈 머는 아이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길들여서 트레킹에 이용하는 코끼리. 그리고 관상용으로 아주 좁은 수족관에서 갇혀서 3년도 못 살고 죽는 고래들. 지금 그 10년 동안 30마리 이상을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최근 6년 동안 26마리 이상 폐사했고, 근데 이 숫자도 돌고래만 치냐 아니면 돌고래, 벨루가를 다 치냐 고래를 치냐 뭐 이거에 따라 좀 다르대요. 어쨌든 3년도 못 살고 죽는 고래가 20마리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거위털, 이거 유명하죠. 살아있는 거위털. 왜냐하면 털이 나면 또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소리 지르다가 뭐 감염돼서 죽는 그런 거위들 고발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구스 패딩이나 덕타운 패딩에 RDS 마크가 있잖아요. 이게 죽은 거위털만 사용합니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인간의 편의와 유희를 위해 다른 생명을 가차없이 대하고 있는지, 너무 무의식적으로, 무감각하게. 제가 지난 휴가 때 청주 동물원에 다녀왔어요. 굉장히 멀더라고요.
뭐 가보시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0원이고 시립에서 운영하는 거고 되게 작아요. 근데 제가 거길 왜 갔냐면 유퀴즈에 김정호 수의사님이 나오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청주동물원에 이제 소속되신 분인데 청주동물원에 딱 가면 그 존재 목적이 이렇게 있어요. 그 청주동물원의 사명, 비전선언문 같은 건데 그 동물원의 존재 목적은 관람용이나 전시용이 아니에요. 뭐냐면 멸종위기 동물 구조.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설동물원에서 죽어가는 그런 사자들, 늑대들 예전에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죠, 동물들이. 그 되게 좁은 데 갇혀 있고 근데 이런 걸 발견하면 시민들이 이 청주동물원 게시판에다 막 글을 쓰고 구조해달라고 SOS 요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람이라는 사자 아세요? 되게 좁은 공간에서 갇혀서 태어나자마자 거기서 갇혀 살던 사자, 갈비뼈 사자라고도 유명해요. 잘 못 먹어서 갈비뼈 당상하게 드러나고 호흡이 불가능했던 그 사자를 여기서 구조해서 근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바람이 봤는데 암컷이랑 되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낮잠 자고 있더라고요. 평화롭게 풀밭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갔을 때 좀 특이했던 게 거기 이제 좁은 우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과거에 스라소니가 살던 곳인데요. 지금은 거기서 동물을 보존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기 앞에 표지판에 뭐라고 썼냐면 사람 평균 수명 83년, 서식지 전 대륙, 분포 특징 막 이렇게 막 써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열어놔서 사람이 들어가서 동물원 안의 동물을 경험해 보도록 공감해 보도록 그런 이제 공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른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의 입장과 그 생명의 바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이 시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의 환경보호운동, 그냥 세상에서 하는 그런 환경보호운동과 기독교 환경운동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하라고 하면 전 이걸 말하고 싶어요. 세상의 환경보호운동이 다 그렇진 않지만 다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환경이 망가져서 인간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기후위기로 삶이 불편해졌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 저는 이건 기독교의 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몇 가지 행동을 하면서 뿌듯해하고 만족해하고 지구의 환경이 조금 나아진다면 만약에 또 쓰레기를 처리하고 수질오염, 대기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발명이 된다면 우리는 또 그렇게 다른 생명의 파괴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분이 아끼신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보세요.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새, 인간이 소유한 가축, 모든 동물을 포함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동물, 모든 생명이 자기 삶을 다 충만하게 살아가길 바라신다. 그걸 기억하는 창조신앙, 창조영성. 세상의 언어로 바꾸면 생명 감수성. 여러분, 인류가 이 생명 감수성을 품는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모두 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간다면 인류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뿐만 아니라요. 전쟁, 기근, 폭력, 인권,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까지 다 해결될 것입니다. 혹시 슬픈 일이지만 노아의 시대처럼 아무도 자기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시대에도 곧 종말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생명의 감수성, 창조 영성을 품고 사는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속한 이 기독교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이제는 우리 노준영 집사님이 나오셔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또 잘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건데요. 올라오세요. 우리 노준영 집사님 어떤 분이시냐면 다 아시겠지만
올라오세요. 청년부 회장으로도 열일하시고 오늘 찬양팀 드럼도 치시고 유치부에서 선생님으로 아주 종횡무진 봉사하시고 계신 분이신데 원래 직업은 환경 쪽에서 일을 하시고 박사과정에서 대기오염, 미세먼지를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는데 어제부터 시름시름 앓고 계시니까 여러분 큰 박수로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다 아시는 분들이고 너무 친한 분들인데 이 자리가 되게 무겁게 느껴지고 어제부터 떨렸는데 제가 가능한 한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환경주의를 맞아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후변화 대기 쪽으로 전공을 하고 있고 대학원을 포함해서 지금 9년 정도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더 계산해서 공표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환경 문제들도 사실 많습니다. 수질 오염도 있고 뭐 폐기물 문제, 대기오염 문제도 많은데 사실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문제들은 지금 어느 정도 해결 방안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기술들도 있어서 오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기술들로 실제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그렇게 저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후변화 문제는 지금 그 방법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확히 해결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제가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잠시만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한 장을 놓고 온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박수 치지 마세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기후변화 얘기를 할 때 항상 가장 더운 여름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심각하구나 이러지만 요즘같이 곧 더워지겠지만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봄이나 가을, 겨울에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곧 정말 더워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날씨 좋은 이 시기에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기상이랑 기후에 대해서 차이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 기상과 기후, 이 학계에서도 용어가 정말 중요한데 기상은 쉽게 말하면 짧은 시간의 날씨를 말하는 거고 기후는 장시간의 기후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30년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의 기상이 쌓여서 기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비유를 하자면 기상은 기분이라고 할 수 있고 기후는 성격 아니면 기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름 집사님이랑 TCI 기질 검사도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좋았다가 지금 나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성품이 좋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성품이 좋다면 이를 잘 해결하고 조절하고 남에게 쉽게 풀지 않겠죠. 하지만 성격이 나쁘다면 기분이 나쁜 날도 많을 뿐더러 남에게 쉽게 풀고 그 정도도 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극단적인 기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지구의 기질, 지구의 성격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성격을 바로 우리가 나쁘게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지구의 성격을 나쁘게 만들고 있는 기후변화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잘 보이시나요? 네, 온실가스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 온실가스가 온실효과 자체는 저에게 이로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온실가스를 저희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배출을 하는 문제 때문에 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제 글씨가 보이시나요? 수증기라는 글씨가 혹시 보이시나요? 네, 사실은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온실가스는 이 수증기입니다. 수증기가 이 온실가스가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면 일정량을 잡아주고 생물들을 살 수 있게 따뜻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수증기를 관리 대상 온실가스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증기는 저희가 관리할 수 없을 뿐더러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지 지구를 더워지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6가지 온실가스를 저희가 규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익숙하신 이산화탄소, 메탄, 뭐 아산화질소, 뭐 수소 밑에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6가지를 저희가 규정하고 그리고 온실가스를 관리를 하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90에서 95%가 이산화탄소와 메탄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요. 네, 이게 저희 킬링 커브라는 그래프입니다. 저희 기후변화에서 그 교과서 같은 그래프인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이 그 찰스 킬링이라고 하시는 그 분이시고, 약간 감리교로 따지면 존 웨슬리 같으신 분. 저희 아주 권위 있으신 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성함이 이제 킬링이셔가지고 킬링 커브라고 불리는데 간혹은 이제 우리의 인류를 위협하는 KILL 킬링 커브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보시면 그 KEEL 그래서 킬링 커브 성함을 따서 이제 킬링 커브라고 저희가 하고 있고 기후학자들이 저희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임계점을 그 420 ppm 420이라는 숫자까지를 임계점으로 봤는데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2022년 5월에 그 420 ppm의 임계점을 이미 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430 ppm 정도로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저렇게 보이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기울기도 점점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빠르게 온실가스가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다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농도는 사실 저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온실가스 농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후변화가 얼마나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더 심하게 일어날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나 예측 불가능성 이런 것도 저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사람에 의해 인간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누가 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요. 이 그림은 2024년 기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년 동안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가 어디인가를 봤을 때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 3위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를 합치면 50%입니다. 이 말인즉슨 2024년에 전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 중에 50%를 저 세 나라가 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3위에 위치하고 있고 뭐 약 7억 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도 뭐 150여 개국이라고 봤을 때 저희도 사실은 낮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나라가의 책임이 클 것인가? 사실은 이 온실가스는 인류의 인구수에 비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도 중요한데요.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1위가 캐나다, 2위가 사우디, 3위가 러시아인데 사실 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이제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정말 생활하면서 배출한 온실가스라기보다는 전 한 나라의 총 배출량을 인구수로 나눈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어느 정도 그 인류의 그 인간의 그 국민의 생활 패턴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시면 13위에서 저희는 5위까지 좀 많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우리나라가 철강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을 많이 하는 제품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이걸 또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생활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게 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순위가 있는데 그렇다면 또 이렇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나라들의 책임이 많은가? 그렇게 말하기도 조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산업혁명 이후로 1990년대, 1900년대 후반에는 여기에 보이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유럽권 나라들이 1, 2위를 다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해서 조금 배출한 나라들은 온실가스에 대한 책임이 적고 많이 배출한 나라들은 온실가스가 많다 이렇게 하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전 세계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통해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바로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입니다.
이게 저희는 줄여서 뭐 CBDR, CBDR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과 재정들을 앞으로 발전이 많이 필요한 나라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대신에 앞으로 개발이 많이 필요한 나라들은 또 무책임하게 온실가스 배출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부분을 놓치지 않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했고요. 이렇게 기후변화는 모두가 공동의 그리고 차별화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우리의 노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좀 용어들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익숙치 않은 부분들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조금 저희가 체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그 정책 부분인데 아시는 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미 법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법으로 정해놔서 그거를 따라서 기업들도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저희가 2035년까지 약 50%를 줄이기로 지금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 언제 기준이냐면 2018년 배출량 기준으로 2035년까지 50%를 줄여야 된다라고 법으로 명시를 해놨고 왜 2018년이냐면요. 2018년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해였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2035년까지 50%를 줄이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기업 측면에서 보면 감축 기술 개발이 있고 뭐 아리백 동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아리백 같은 부분은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도 않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 시장에서 핫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다들 상황은 괜찮으신가요? 주식 시장은? 네. 아무튼 그 핫한 그 두 기업도 아리백에 동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이제 아리백 동참을 선언한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왜 참여를 하느냐? 사실은 자발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말은 자발적이지만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자발적으로 말하는 것일 뿐이지 이와 같은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저희가 기후 해결을 위한 기술을 개발을 할 수는 없지만 이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저희가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잘 기억하시고 정책들 같은 경우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응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 틀고 이제 지내시기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단적인 예로는 최근에 강남에 침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홍수.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도 용량을 높이는 것,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적응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보면 국가나 기업에 대한 그런 해결 방안들이고 노력들이고요. 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 부분은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줄이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부분이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에어컨을 튼다는 게 저희가 전기 에너지를 써서 실내의 더위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건데 에어컨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안 줄이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조명 같은 것도 지금 좀 덥습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것도 조금 덜 쓰는 부분들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줄이는 게 사실은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를 줄이는 것, 그리고 과소비 줄이기. 사실 과소비를 줄이면 쓰레기를 줄일 수가 있고 이 과소비는 저희가 착한 마켓이라는 걸 저희가 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착한 마켓을 해서 우리 물건을 나누고 우리 정말 착한 일을 했다. 여기에 도취되지 않고 실제로 그 행위가 우리의 구매 의사를 떨어뜨리는 우리의 구매 의사까지 이어지지 않아야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착한 일을 하는 부분들은 좋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심기도 있죠. 저희 몽골 나무 심기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 기후 변화 측면에서만 보면
요 앞에 세 가지보다 나무 심기는 조금은 그 효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나무 심기 같은 경우는 그 산림을 보존하고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뭐 황사와 같은 이런 복합적인 환경 문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환경이나 기후 변화에 대해서 되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노력까지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많이 들어오셨던 거고 진부하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이 시간에 어떤 그 기후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얘기해 주면 좋겠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더 편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더 편한 방법은 없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들이 바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를 특히 적응 지원 그리고 뭐 감축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또 하나가 또 재정 문제거든요. 돈 문제인데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생산적이지 않아 보이는 이 기후 해결에는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요구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해결이 돼서 기후 변화 해결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마음가짐을 제가 4C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예전에 김영성 목사님이 종종 차용하시던 방법인데 요즘은 조금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차용을 해봤습니다. 4C인데요. 첫 번째 케어입니다. 돌아보기인데, 기후변화는 나의 편안함을 취함으로써 타인에게 고통과 불행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이 기후변화는 불평등하게 일어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우리 이웃 그리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인지입니다. 나부터 변해야 되고 타인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저부터 변해야 됩니다. 저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야 되고 뻔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는 작은 행동들을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오퍼레이션, 협력하기인데요. 이 작은 변화들,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이 작은 변화들을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작은 변화들로 서로 보여주고 서로 영향받고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멀리 못 가기 때문에 다 함께 영향 주고 다 같이 함께 서로 잊지 않고 그렇게 이 마음가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라고 했는데요. 조금 더 풀어 말하자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 기후변화 해결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그 기독교적 가치관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불행을 덜어내기 위해서 나의 편함을 덜어내야 하고, 그리고 타인을 꽃피우기 위해서 물과 거름을 주고 그리고 돌봐주고 살펴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고, 우리가 매주 듣는 이 목사님 통해서 듣는 이 말씀, 그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그래도 내용을 조금은 최대한 간략하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용어들이 굉장히 낯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주 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환경 문제나 아니면 기후변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도 또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너무 익숙한데 하지 않고 있는 일들, 그래서 인식과 행동이 참 바뀌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고 또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저희들의 삶도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노준영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몽골 갔을 때 되게 특이한 현상을 하나 봤는데,
그 사막화로 예전에는 소나무가 빽빽했던 곳이래요. 근데 이제 몇 그루 안 남았어요. 사막화로 이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죽어가는 나무가 하는 되게 특이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소나무인데 자기 잎을 다 떨어뜨리고 그리고 새까맣게 요만한 솔방울들이 막 맺혀 있어요. 여러분 솔방울 안에 씨앗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죽기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든 자기 생명을 퍼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솔방울을 내고 죽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무도 없을 때 참 많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참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은 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구나. 자기 삶을, 자기 생명을 다 충분히 살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가 그 감각, 모든 생명을 바라볼 때, 우리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으셨고 너무 잘 살고 싶어 하는 그 바람, 그것까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시선이 우리의 삶을, 또 나아가서 우리의 시스템을,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발견하고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그 아름다웠던 처음의 계획, 모든 생명이 자기 삶을 다 충만하게 살고 자기 삶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그날, 어떤 생명도 상함과 해함이 없는 그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그날을 꿈꾸며 우리의 일상을 소중하게, 또 나와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보살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